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명의 김병재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연세가 있는 분 같은 경우 중풍 혹은 뇌졸중으로 고생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거나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가운데 단일 질환으로서는 1위가 바로 이 뇌졸중인데요. 뇌졸중이 위험한 이유는 적기에 치료받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목숨까지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료만큼 중요한 후유증, 합병증 예방, 재활치료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주제 화면 보시죠. 소리 없이 찾아오는 뇌졸중. 뇌졸중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장기간에 걸친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받는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4년 57만 6,686명, 2015년 53만 8,443명으로 다소 감소한 후 2016년 57만 3,380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유증 남기는 뇌졸중. 무엇보다 재활, 심리치료가 관건이다. 특히 뇌졸중 재활치료는 빠르게 대처할수록 회복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활치료의 중요성,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송황준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작업치료사 서지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뇌졸중, 어떤 질병인가요? 뇌졸중이라는 것은 그 뇌혈관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되겠는데요. 뇌기능의 장애가 부분적이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뇌혈관의 이상으로 발생한 뇌기능의 장애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네. 병의 원인에 따라서 출혈성 뇌졸중은 뇌출혈, 그리고 허혈성 뇌졸중은 뇌경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뇌중풍 등등등 용어가 참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그 환자분들 중에서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네. 또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뇌졸중의 하위 개념으로서 뇌출혈과 뇌경색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을 묶어서 뇌졸중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뇌에 있는 혈관이 터지게 되어서 발생하는 질환이고,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뇌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두 개의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그러한 질환이 네네. 되게 되는데요. 나타나는 증상이 유사하고 그리고 뇌혈관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둘을 묶어서 뇌졸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반대로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고 그 두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 아우르는 것이 뇌졸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뇌출혈과 뇌경색 발생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발생 비율은 대략적으로 7대 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뇌경색이 뇌경색이 조금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그 3에 해당되는 뇌출혈이 훨씬 더 위험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보통 발생하게 되면은 뇌경색이나 뇌출혈 그 발생 범위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임상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뇌출혈 같은 경우에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상 속 다양한 의심 증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임상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 한쪽이 마비가 된다든지 또는 팔다리 한쪽이 마비가 생기다든지 감각이 갑자기 둔해진다든지 또는 저리다든지 이상 감각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두통도 동반되고 그리고 구토도 동반되어서 몸이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임상 증상도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물건이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반드시 119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히 뇌졸중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빠른 이송이 정말 필요한데 모든 질병이 그렇겠습니다만 이 뇌졸중은 정말 골든타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그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그 막힌 부위가 약 5분 정도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상 부위의 그 주변에서는 그 주변 뇌혈관의 도움을 받아서 3시간 정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그 골든 타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지만이 그 뇌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뇌졸중의 경우에는 그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망만큼 그리고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이 뇌졸중 이후의 합병증인데요. 그렇죠. 초기 뇌졸중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편마비, 실어증, 언어장애, 연화장애, 인지기능장애 등등의 증상들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겠습니다. 재활 치료도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시죠. 맞습니다. 그 뇌졸중 이후에 그 신경학적인 회복은 발병 이후에 약 3개월간에 90% 정도가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재활 치료의 필요성이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그 회복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급성기에 재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반드시 중요하다고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년에서 2년까지는 그 회복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에서 2년까지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3년 정도까지는 그 기능적인 회복이 많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군요. 3년까지는 재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재활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재활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되어 있는데요. 급성기 재활 치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그 뇌의 가소성이라는 그러한 이론에 따르게 됩니다. 아, 뇌의 가소성. 네, 맞습니다. 신경학적인 안정 이후에 이제 재활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뇌의 가소성이란 쉽게 말해서 그 주변 부위에서 손상 부위를 도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뇌의 가소성을 최대화시키려면은 반드시 작업 목적이 있는 반복적인 훈련에 의해서 그런 뇌의 가소성이 최대화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초기에 이런 반복적인 훈련, 즉 재활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이런 뇌의 가소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뇌출혈과 뇌경색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시기나 방법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뇌경색과 뇌출혈은 보통 약간의 시기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발병 이후에 보통 일주일 정도에서 특별한 합병증이 없다면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술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하시게 된다면은 수술 이후에 상태가 안정화되고 신경학적인 안정을 보이게 된 이유, 그리고 수술을 안 하시게 된다면은 뇌압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에 재활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뇌경색은 가급적 빨리, 뇌출혈은 안정을 좀 시킨 후에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재활도 종류와 방법이 정말 다양하겠죠. 뇌졸중의 재활치료는 그 목표가 장애를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환자가 자신의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재활치료의 목표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그 뇌졸중 재활치료는 그 분야가 다양한데요. 운동치료가 있을 수 있고 작업치료, 그리고 연화치료, 인지기능치료, 언어치료,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재활치료 영역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임상 증상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적절하게 재활치료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서지영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다양한 치료 방법 가운데 한두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환자의 근력과 근지구력 향상을 통해서 침상이나 휠체어에서 이동이나 보행 훈련을 시행하는 중추신경계 발달 치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환자의 일상생활 기능 증진을 위해서 상지 기능 훈련이나 인지나 지각 훈련을 시행을 하는 작업 치료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활 접근을 하는군요. 네.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에서 치료를 담당하시니까 많은 환자분들을 보시겠어요. 기억에 남는 분 혹시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예전에는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 연령층이 고령이 해당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스트레스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도 뇌졸중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랑 동갑인 환자가 내원한 경우가 있었는데 사회생활에 복귀를 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중점적으로 좀 시행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서 직장에 복귀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렇다면 젊은 층은 뇌졸중으로부터 안전하다. 이 말도 옛말이 돼버렸네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뇌졸중이 분명히 노령의 환자분들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추세에 따르면은 젊은 층에서도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습관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하게 되면서 이러한 경향을 띠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 고지혈증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평소에 예방하고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신다면 뇌졸중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평소 생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재활 치료를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기능적 회복 정도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 약 10% 정도의 환자에서는 뇌졸중 재활 치료를 받지 않아도 그 증상이 자연적으로 잘 회복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 정도의 환자에서는 그 치료를 받게 되어도 크게 반응이 없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 정도의 환자에서는 그 임상 증상이라든지 환자의 기능적인 수준에 따라서 치료에 어느 정도 잘 반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환자나 가족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 재활 치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요하나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재활 치료는 정확하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기능의 회복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처음 당시에 그 입원할 당시에 그 기능적인 수준이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그 임상 양상과 예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동반되어 있는 합병증, 예를 들어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합병증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낮은 그런 예후를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뇌졸중 걸리면 우울증으로 고생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상처를 입고 다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분들이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요. 이것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산다든지 아니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울한 기분뿐만 아니라 무력감과 상실감을 포함한 심리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재활의 동기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는 뇌졸중 환자들에게 심리적 접근을 병행한다면은 신체적인 기능 증진을 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그 항시 지켜보는 보호자분들이 그 뇌졸중 환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게 더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 서정 선생님께서도 이제 기능적으로 재활, 작업, 운동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심리를 다독이고 마음을 이렇게 여는 과정을 이렇게 찬찬히 따라가주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중요한 부분이 초기에 왔을 때 치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의 환자의 마음을 얼마만큼 알아주고 어우러주는 것가 가장 많이 라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담당 의사와 치료사분들의 말씀을 잘 따르고 응해 주시는 게 또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뇌졸중에 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보시죠. 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뇌졸중에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뇌졸중으로 인해서 한쪽 다리가 마비됐을 경우에 재활 치료를 통해서 예전처럼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뇌졸중으로 인해서 한쪽 다리가 마비되었을 경우 재활 치료를 통해서 예전처럼 걸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뇌졸중 이후에 그 한쪽 다리가 마비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회복 정도는 딱 단정을 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초기에 어느 정도 마비가 되었는지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네. 초기 근력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그 추후에도 그 예후가 회복 정도가 조금 느릴 그런 가능성이 크고요. 초기의 마비 정도가 경미하다면은 조금 더 회복될 그런 경향을 띠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초기에 마비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재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게 된다면은 그 회복의 정도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에 초기에 재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뇌졸중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 이제 다음 질문 보시죠. 뇌경색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 어떠한 재활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동 자체가 많이 불편한 경우 이때 재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이 보행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앉은 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앉은 상태에서 서기, 선 자세에서 균형 유지하기, 그 다음에 보행 훈련 순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동시에 약화되어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들도 병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증 보고 또 질문에 대한 대답 듣고 계신데요. 이제 다음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재활 치료가 필요한가요? 모든 뇌졸중은 다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궁금증을 물어보셨는데요. 네. 모든 뇌졸중에 대해서 전부 다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증상이 있거나 장애가 거의 남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활 치료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기능이 장애가 남거나 또는 그 환자의 그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의 그러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재활 치료를 통해서 기능적인 회복을 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증 몇 가지 질문 받아서 선생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 예전에는요, 집에서 그냥 누가 쓰러지면, 뇌졸중 때문에 쓰러지면 손을 따거나 마치 체했을 때 하는 것처럼 손을 따거나 우황청심환을 먹이기도 했는데 이제 마치 그 응급처치하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거 효과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크게 효과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급한 마음에 그렇게 이제 무슨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것은 물론 이해가 되는데요. 손을 딴다든지 하는 행위는 혈압을 조금 더 증가시켜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억지로 약을 먹이게 되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기도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이러한 부분에 이러한 그 기도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기도 폐색이 발생하거나 네. 폐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19를 통해서 전문의가 상의서하는 그런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그 주변에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에 이제 열심히 재활 치료 받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제 신체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이제 발음이 어눌해지니까 언어 치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부분 중점적으로 치료 받으시더라고요. 언어 치료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언어 치료는 그 뇌졸중 이후에 흔히 발생하는 구음 장애라든가 실어증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작업 치료사나 아니면은 언어 치료사 이런 분들께서 치료를 해주시는데요. 먼저 처음에 이제 그 구음 장애가 있는 경우, 즉 구음 장애란 뭐냐면은 그 발음을 하는 기관들의 일시적인 마비, 부분적인 마비로 인해서 그 발음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정확한 발음을 자꾸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줌으로써 그 마비된 부위의 근력 향상을 꾀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실어증에 대한 언어 치료가 있는데요. 뇌졸중 이후에는 실어증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실어증은 그 구음장애랑 약간 틀린 그런 영향을 띠는데요. 구음장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말을 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듣는 내용을 전부 다 잘 이해하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어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던가 또는 이 둘 모두 말을 아예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하지도 못하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본인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가 되지만 말이 잘 안 나오는 경우를 운동성 실어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듣는 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감각성 실어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모두 합쳐가지고 전실어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언어치료사 선생님이나 작업치료사 선생님들께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한다던가 책을 따라 읽게 한다던가 이런 훈련들을 반복적으로 즉 작업 목적이 있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뇌의 가소성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치료와 그 언어치료 그 언어치료를 통해서 실어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처음에 그 실어증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음장애 즉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말이 좀 어눌해졌다 말이 좀 이상해졌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시행하고 그리고 적절한 치료, 즉 적절한 재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비롯한 다양한 그 재활 치료가 우리 원장님이나 또 치료사 선생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의지가 없으면 좀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내가 나아야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훨씬 더 차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죠? 네, 맞습니다. 의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활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어떠한 그 능동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의지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원장님이든 저희 치료사들이 아무리 독려를 한다 하더라도 요지부종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비슷한 유형의 환자분들이라 하더라도 재활의 효과가 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희망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환자 여러분. 자, 이번엔 건강 플러스입니다. 생활 속 스트레칭. 오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뇌졸중 재활 운동에 대해서 우리 서지영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뇌졸중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중요한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운동은 손뼉치기가 혈액순환이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운동은 요거를 좀 더 응용을 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먼저 보시면은 자, 우리가 모든 운동을 할 때는 준비 운동 동작이 있듯이 손바닥을 이렇게 비벼셔가지고 상지에 좀 손에다가 열을 내시고요. 마찬가지로 상지 전체를 좀 쓰다듬는 활동을 통해서 상지에도 열을 내시고 그 다음 상지 전체에 이거 와칸다 거리거든요. 두드려서 똑같이 우리가 열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네. 그 다음에 충분히 열을 내시고 난 다음에는 상지를 펴는 활동들을 우리가 통해서 전체적인 관절 운동들을 같이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쭉 네. 해주는.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그냥 시원한데요? 보통의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상지를 확장을 한다든지, 보통 뭐 몸통을 구부리고 있는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동작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몸통을 좀 확장시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몸통 확장.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상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팔을 두드렸다면 우리가 어깨랑 그 다음에 가슴, 다리까지 좀 두드려서 열을 좀 낼 수 있는 웜업의 동작을 첫 번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일단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항상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본 운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주셔야지 혈관이 갑작스럽게 수축하거나 이완을 해서 혈액순환이 장애가 되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충분히 준비 운동을 시행을 했다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깨 관절을 좀 더 활용한 운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집안에 다들 수건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수건을 양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어깨를 최대한 신장을 시켜줍니다. 잘 안 올라가요. 대부분 일상생활 활동을 하는 데는 좁은 범위에서 어깨 관절을 움직이기 때문에 수건만 준비를 해주신다 그러면은 상하로 팔을 움직여서 어깨 운동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90도로 굴곡을 시킨 상태에서 몸통 회전까지 시켜주신다면은 체감과 어깨 운동까지도 동반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시 몸통 회전과 어깨를 동시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회전 운동을 좀 우리가 가미를 할 수가 있다. 오른쪽, 네, 그렇죠. 오른쪽, 왼쪽 아래, 다시 반대쪽,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운동을 시행할 수가 있고 이거를 조금 더 리드믹하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건을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팔자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건 쥔 상태에서 네. 위아래 사선 네. 그러니까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게 좋겠네요. 네네. 그래서 어깨뿐만 아니라 몸통의 회전 운동을 같이 시킬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앉은 상태에서 시행을 했지만 우리가 좀 더 운동 효과를 증달시키기 위해서 선 자세나 아니면 서서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시행을 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재활 운동법이 많네요. 네, 일단 초기에 우리가 혈액순환에 대해서 많이 사실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과를 하는 부분들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맨손 운동을 통해서라도 어깨와 몸통, 그다음 사지 운동들을 충분히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 플러스 집에서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뇌졸중 재활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끝으로 이 뇌졸중의 예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라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뇌졸중은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본인의 식습관 그런 생활 양식에 따라서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뇌졸중에는 그 교정이 불가능한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성별, 가족력,
그리고 인종 이런 등과 같은 그 위험인자는 뭐 본인이 어떻게 바꾸려고 해도 바꿀 네.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지만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음주, 그리고 흡연, 고지혈증, 심방세동 이런 위험인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치료를 받고 그리고 관리를 해주신다면 뇌졸중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관리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셨고요.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죠. 먼저 서지영 선생님부터. 네, 재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의 의지와 보호자의 지지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재활 치료를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뇌졸중 이후에 발생하는 편마비 등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해서 반드시 조기에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동작의 향상이라든지 기능적인 회복에 중점을 두셔야 되기 때문에 재활 치료를 적절하게 초기에 받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소리 없이 찾아온다고 해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우는 뇌졸중,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치료법은 철저한 예방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아는 것이 힘, 우리 동네 명의.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